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240페이지, 완자 240페이지에 가시면은 전반사와 전자기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반사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전반사. 이름에서 보다시피요. 반사는 반사예요. 반사는 반사. 그걸 전부 다 반사한다. 그래서 우리를 전반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 전에 굴절이라는 거 하고요. 반사라는 거에 좀 차이점을 좀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봤듯이 매질의 경계가 있어요. 자, 위쪽이 공기, 아래쪽이 물이에요. 자, 공기의 굴절률을 N1이라고 할게요. 물의 굴절률을 N2라고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도 봤겠지만 매질의 경계면이 나오면 뭐부터 그라 그랬죠? 수직인선, 법선부터 그라 그랬죠. 법선을 그세요. 얘 이름 뭐라고요? 법선. 법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각도를 잴 거예요. 지금부터 각도 세타를 잴 텐데 이 각도 세타는 무조건 법선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법선을 꼭 그어놔야 되겠죠? 왜? 각도의 시작이 법선이니까. 자, 그러면 빛이 갑니다. 자, 빛이에요. 자, 빛은 공기에서, 자, 빛은 매질이 필요 없다 그랬죠? 매질이 필요 없다 보니까 공기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져요. 그래서 원래 진행 방향이 이쪽이죠. 원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속력이 느려지면 어느 쪽으로 붙어라? 법선 쪽으로 붙으라 그랬죠. 그래서 법선 쪽으로 붙어서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굴절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법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법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빛은 현재 법선에 대해서 아랫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죠. 빛의 진행 방향을 법선 방향에 의해서 그림자로 봤을 때 법선에서 봤을 때는 아랫방향으로 진행하고 빠져나갔어도 법선에 대한 그림자 운동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운동을 해요. 자, 이렇게 법선 방향에 대해서 빛의 방향이 두 매질의 경계에서 변경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법선에 대해서 진행하는 경우를 우리는 굴절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굴절이 됐을 때 이 각을 입사각 세타1, 이 각을 굴절각 세타2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는요. 빛이 굴절을 하더라도요. 빛은 반사라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빛의 세기가 100이었다. 100이라는 세기의 빛이 들어가면 굴절에서 뭐 80이라는 양이 굴절돼서 나갔다면 그 중에 20 정도는 어떻게 된다? 반사가 돼버린다. 반사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 법선 방향에 대해서 반사된 빛은 법선 방향에서 어떻게 되죠? 방향이 뒤집히죠. 반대 방향이 되죠. 이건 반사예요. 그럼 선생님, 빛이 굴절하는 과정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왜 안 했어요? 아, 지난 시간에 굴절만 배우기 바쁘기 때문에 반사를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럼 반사는 원래 있어요? 네, 반사는 원래 있는 거예요. 반사는 원래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 불가피하게 제거해 놓고 본 것뿐이에요. 왜? 생략한 것뿐이야. 왜? 아직은 모르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굴절을 다 배웠으니까 반사도 다시 그려준 것뿐이고요. 반사 법칙에서는요, 요 반사각 세타는요, 입사각 세타 1하고 반사각은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야 된다예요. 자, 이렇게 굴절과 반사가 모두 일어나요. 자, 그런데 빛은요, 빛은 지금은 어디서 어디로 보냈죠?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하는 경우였죠. 거꾸로 물에서 공기로 빛이 진행을 하면 자, 반대로 보낼게요. 빛을 반대로 보내면 이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굴절돼서 나가는 빛이 되는 거죠. 보다시피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하나 물에서 공기로 빛이 진행하나 정확히 똑같은 경로를 타고 가야 돼요. 다만 여기서는 뭐가 차이가 날까요? 반사가 이제 어디로 일어나죠? 요게 입사니까 입사에 대한 반사니까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겠죠. 어디로?
여기서 즉 물에서 빛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서 거꾸로 따라가는 건 맞지만 반사는 법선에 대해서 반대인 요 방향이 생길 거고 대신 입사각과 반사각이 세타2라 그러면 입사각이 반사각도 세타2가 되는 건 맞고 하지만 이번에는 세타2가 입사각이 되는 거고 세타1이 굴절각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요 방향으로 입사가 되면 얘는 없겠죠. 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전반사는 뭐냐?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볼게요. 우리 반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굴절, 전반사는요, 굴절, 지난 시간에 배운 굴절이라는 개념이 있죠. 굴절이라는 개념 중에서도 조금 좁은 범위에서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서만 일어나는 게 전반사예요. 그러면 어느 특수한 경우냐? 어느 특수한 경우냐? 첫 번째. 자, 지금 굴절률은요. 공기하고 물 중에서 빛이 갔을 때 걸리적거리는 매질이 많은 건 물이죠. 그래서 굴절률은 누가 더 크다? 물이 더 크다. 자, 다 굴절률은요. 빛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 파랗게 빛나는 이 빛, 좀 넓은 범위에서 말하면 전자기파인데 이 빛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빛의 속력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굴절률은 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전반사가 일어나려면요. 전반사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작은 방향으로 빛이 입사가 돼야 돼요. 빛이 진행해야 돼요. 자, 경계면이 있어요. 위아래 공기, 물 똑같이 잡아줄게요. 얘 굴절률 N1, 얘 굴절률 N2. 자, 그 다음 경계면 잡아야 되겠죠? 경계면 잡으세요. 수직선, 법선 잡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빛이 진행하는 거 지금부터 빛이 진행하는데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입사하니까 물에서 공기로 빛이 갈게요. 자, 입사예요. 이쪽에서 입사가 되는 거예요. 물에서 지금 물에서 공기로 빛이 진행하는 경우야. 그러면 원래 진행 방향이면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공기에서는 속력이 어떻죠? 물에서보다 빛의 속력이 빨라지죠. 빨라지면 이제는 법선에서 멀어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빛이 꺾일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빛의 각도를요. 입사각을 조금 더 늘릴게요. 빛의 각이 이렇게 돼버리면요.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입사각이라고 했을 때 입사각 세타 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경우, 그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경우 이 입사각을 특별하게 뭐라 그러냐? 임계각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빛이 이렇게 진행했을 때는 물보다는 공기가 빠르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조금 더 들어올리면은 얘는 조금 더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더 들어올리면은 90도가 돼서 수평하게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빛이. 자, 그러면 그때도 반사는 있어요. 빛이 이렇게 진행하면은 반사가 이렇게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입사각보다 더 큰 각으로 빛을 보내잖아요. 현재 입사각보다 각이 어떻죠? 더 크죠. 그러면 빛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반사만 일어나요. 왜 전반사냐? 빛의 양이 100이 들어갔다 그러면 반사되는 양도 100이 돼버려요. 그럼 선생님, 임계각보다 작은 각에서는 어떻게 돼요? 빛이 가서 반사도 있고 굴절도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100% 반사가 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반사가 돼야 돼요. 그게 전반사니까. 그럼 전반사가 되려면 첫 번째,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빛이 진행을 해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로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제1조건, 큰 데서 작은 데로 입사가 돼야지만 전반사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해야 돼요. 두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어때야 돼요? 임계각보다 크다가 돼야 돼요.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빛이 입사를 해야지 반사만 일어나요. 굴절이 전혀 없어요. 선생님, 그럼 임계각으로 쏘면 어떻게 돼요? 임계각으로 쏘면 보세요. 임계각으로 쏘면은 반사 있어요. 분명히 반사 있죠. 임계각에서도. 그런데 임계각에서는 빛이 이 방향으로도 진행하는 게 있죠. 그러니 반사된 게 100% 왜? 얘가 존재한다는 소리는 100%가 될 수 없다는 소리니까. 아, 그럼 임계각보다 작거나 입사각이 임계각과 딱 맞을 때는 전반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입사를 해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네요. 맞죠? 그리고 빛은 당연히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입사를 해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240페이지에 보면 전반사, 빛이 진행하다가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하지 않고 전부 반사하는 현상. 자, 그 다음에 임계각. 임계각은 뭐라 그런다? 임계각은 입사각을 말하는 거, 입사할 때 각도를 말하는 거야. 입사할 때 각도가, 특별하게 입사할 때 각도가 뭘 만드는 거? 굴절각을 얼마로 만들어주는 거? 90도로 만들어주는 굴절각을 90도로 만들어줄 때의 입사각을 뭐라 그런다? 임계각이라 그런다. 자, 그럼 전반사가 되려면 임계각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한다. 자, 그럼 임계각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임계각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스넬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세요. 스넬의 법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임계각 계산하는 법은. 자, 그러면 다시 공기, 물이에요. N1, N2라고 할게요. 왜 자꾸 공기하고 물로 예를 드냐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물에다 놓고 나무젓가락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게 휘는 게 보이니까 눈에 잘 들어와서 그걸 거꾸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법성 긋고요. 자, 굴절률은 큰 데서 작은 데로 빛이 있어야 되니까 물에서 공기 방향으로 빛이 진행해야 되겠죠. 이때의 각도를 입사각 세타 1이라고 할게요. 아니, 세타 2라고 할게요. 2 쪽, 굴절률이 2니까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세타2가 만약에 임계각이라 그러면 빛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굴절각 이 방향으로 진행하죠. 왜? 임계각은 굴절각을 얼마로 만들 때니까 여기를 90도로 만들 때니까. 자, 그럼 스넬의 법칙에 의하면요. 스넬의 법칙에 의하면 뭐 n1분의 n2로 하시든지 n2분의 n1을 하시든지 상관없어요. n1분의 n2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뭐가 되죠? 굴절률 1에 대한 굴절률 2의 뭐 관계죠. 1에 대한 2의 굴절률, 상대 굴절률이 되는 거고 n2분의 n1 그러면은 2에 대한 1의 굴절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표현만 바뀌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 사인 값을 쓸 건데 굴절률 빼고 나머지는 다 위아래가 뒤바뀌면 되죠. 그럼 여기가 사인 세타2인데 세타2 값이 얼마죠? 여기 있죠. 세타2 입사각 임계각을 말하는 거 세타2는 여기서 그 다음에 사인 세타1이 돼야 되죠. 위쪽이 1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2는 이쪽으로 가니까 근데 여기 얼마? 90도 사인 90도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사인 세타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2는 어떻게 돼주면 되죠? n2분의 n1 사인 세타2는 그쵸? n1, 2분의 n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게 임계각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이러다 보니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인데요. 물하고 공기에서 굴절률이 당연히 물이 더 커요. 그러면 공기하고 물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어서 굴절률 차이가 만약에 더 커지잖아요. 더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빨간색처럼 입사각이 조금만 들어가도 90도까지 꺾여버리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두 물질이 있어요. 책에 나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내용 간단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241페이지에 보면 전반사의 특징 해가지고요. 자, 전반사의 특징 해갖고 거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기하고 유리가 있고요. 크게 그릴까? 이거 다 됐죠? 이거 지울게요. 크게 좀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 책에 나온 것처럼 24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공기하고 유리예요. 두 번째, 얘는 공기하고 물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수직인 선을 긋고요. 둘 다 똑같이 법선을 긋고요. 자, 빛이 굴절율이 공기하고 유리 중에서는 유리가 더 크고요. 공기하고 물 중에서는 물이 더 커요. 자, 빛을 어떻게 입사시킬 거냐? 빛을 거기서 나온 것처럼 굴절율이 큰 유리에서 입사시켰어요. 그랬더니 얘는 수직인 선이 가버렸네요. 그때 반사도 분명히 있겠죠? 물론 100% 반사는 안 되고 이때 각도가 임계각이고 이때 임계각이 42도예요. 자, 그 옆에 있는 거는요. 자, 다시 갔을 때 90이 됐을 때, 즉 굴절각이 90이 됐을 때, 물론 반사도 분명히 있겠죠. 이때 각도는 몇 도라고 되어 있냐면 책에는 보니까는 48도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유리하고 공기 사이에가 더 임계각이 작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자 다시 경계면이 있고 수직인 선을 걷을 때 어떤 빛이 진행을 했을 때요. 굴절률 차이가 얘가 더 N1하고 N2가 있을 때 N2가 더 크다. 그럼 빛이 당연히 이렇게 꺾이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N2가 아니라 N3으로 N3로 바뀌었는데 N1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나서 N3가 훨씬 크다. 그럼 같은 입사각으로 보내도요. 더 많이 꺾여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굴절률 차이가 지금처럼 위하고 아래하고 굴절률 차이가 더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빛은 가다가 더 잘 꺾이니까 입사각이 더 작은 각도에서 굴절각이 90도가 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면 임계각은 더 작아져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꺾이는 방향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아 공기보다는 유리가 굴절률이 더 크고 여기도 공기보다 물이 굴절률이 더 크구나. 그런데 임계각은 얘는 42도고 얘는 48도예요. 자 다시 공기하고 유리 중에서는 빛이 꺾이는 방향으로 봤을 때 유리가 더 크고요. 공기하고 물 중에서는 빛이 꺾이는 방향으로 봤을 때 물이 더 큰데 임계각은 얘가 더 작죠. 그럼 작은 쪽으로 굴절률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소리 빛이 더 잘 꺾이니까 조금만 입사각을 크게 하면 바로 이 굴절각이 90도에 도달해 버리는 임계각에 도달해 버리니까 그러면 얘네를 보고 서열 판단할 수 있어요. 아 공기가 굴절률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물이구나. 그 다음에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유리가 굴절률이 제일 크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요. 잘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240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전반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고 스네레 법칙으로 아까 지웠는데 스네레 법칙으로 아, 굴절각이 90도가 됐을 때 임계각을 세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전반사의 특징 해갖고 첫 번째 굴절률은 큰 데서 작은 데로 빛이 입사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임계각보다 더 큰 각으로 입사를 해야 전반사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임계각은 더 작아진다. 단 굴절률은 큰 데서 작은 데로 빛이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임계각에서는 전반사는 되지 않아요.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에서만 전반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전반사는요.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많이 놓쳐요. 첫 번째, 어디가 굴절률이 크고 작은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 써 있으면 써 있는 대로, 문제 안 써 있으면 굴절이 되는 방향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계각보다 큰 각에서만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저놈의 임계각은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거꾸로 임계각은 작아진다는 거, 줄어든다는 거. 왜? 빛이 더 잘 꺾이니까. 이것만 인지하고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자꾸 빛이 가서 어디에 한번 굴절되고 어디에서 뭐 반사도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연달아서 일어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를 좀 풀어 보셔야 돼요. 여긴 내용은 별로 없어요. 전반사는. 자, 밑에 보시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반사는요. 100% 반사예요, 여러분들. 100% 반사가 되는 걸 전반사라고 해요.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로 빛을 반사시키면요, 92%에서 98% 정도만 반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전반사로 빛을 반사시키면 100% 반사가 되니까 빛의 세기에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42페이지에 보면 광통신해갖고 광섬유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다 보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 좀 생소해하는 경향이 있죠. 광섬유는요, 유리섬유로 되어 있어요. 유리섬유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거고요. 유리섬유인데 뭐 옆에서 단면을 쳐보면 중심에 있고 뭐 이렇게 쭉 선이 있겠죠. 그리고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다른 더 큰 유리섬유가 하나 있고 이렇게 쭉 선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길게 전선 같이 긴 선이에요. 그 안쪽의 유리섬유를 코어라고 부르고요. 바깥쪽의 유리섬유를 클래딩이라고 불러요. 둘 다 유리섬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깥쪽에서 빛이 들어오거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니면 끊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보호층들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건 여기 코어와 클래딩이에요. 얘를 단면을 딱 쳐서 보면은, 자, 단면을 쳐서 보면 중심에 코어가 들어있고요. 바깥쪽으로 클래딩이 들어있어요. 클래딩. 이렇게 원으로 둘러싸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얘는 되게 간단한 게 코어 안에서 빛을 보낼 거예요. 빛을 보냈을 때 그럼 빛 입장에서는 여기가 경계면이죠. 외질에. 그럼 여기에 수직인 선을 그으면 이게 법선일 것이고, 참고로 얘는 코어하고 클래딩 중에서 코어가 굴절률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가 임계각보다만 크다면 이 빛은 어떻게 된다? 전반사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전반사 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코어하고 클래딩 사이에서 코어 속에 있는 빛이 전반사되면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를 우리는 광섬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광섬유의 좋은 점은 뭐냐? 첫 번째, 얘는 빛을 있다 없다로 보내는 거 보니까는 1과 0인 디지털 신호로만 신호를 보내요. 자, 근데 이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데 문제는, 자, 제가 만약에 소리를 질러서 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쭉 퍼져나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퍼져나가다 보면 소리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마찬가지예요. 무선통신이나 유선통신에서도 신호를 보내면은요, 신호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이 신호가 작아지는 걸 다시 크게 해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기지국이라는 걸 세워서 증폭이라는 걸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광섬유는 좋은 게 빛을 한 번 보내면 이 안에서 계속 전반사만 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광섬유를 깔아놨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빛을 한번 신호를 땅 한번 보내면 이 빛 신호는 미국까지 감쇄 없이, 왜? 100% 반사니까 감쇄 없이 무조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증폭을 할 필요가 없죠. 신호가 끝까지 전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폭을 할 일이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빛을 보낼 때요, 이렇게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각도만 다르게 해서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다발적으로 한 광섬유에 보낼 수가 있다 보니 여러 신호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단점도 존재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광섬유가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연결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광섬유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광섬유가 갖다 뚝 끊어져 버렸다? 그럼 여기다 기계를 하나 삽입해야 돼요. 빛 신호를요, 전기 신호로 바꿨다가 전기 신호를 다시 빛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연결하고 광섬유를 다시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광섬유는 한번 끊어지면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광섬유는요, 직선에 가깝게 매설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광섬유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쭉 경로가, 이렇게 진행 경로가 꺾이잖아요. 그럼 바깥쪽이 클래딩이 되겠죠? 바깥쪽으로 클래딩을 놔두시는데, 문제는 빛이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아니면 빛이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여기가 순간적으로 경계면이 되는 거고 여기가 순간적으로 경계면이 되는 거고
이게 법선, 이게 법선이 될 텐데 입사각이 줄어드는 곳이 생겨요. 이렇게 입사각이 작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입사각 광 케이블이 꺾이면은 입사각이 진행하는 경로 때문에 입사각이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이 작아진 입사각이 뭐보다 작아질 수도 있어요? 임계각보다 작아질 수도 있죠. 그럼 빛은 안쪽으로 전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굴절돼서도 나가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굴절돼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되면은 100% 반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직선에 가깝게 매설을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또 단점은요. 잘 물어보진 않는데 무선통신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되게 의아한 건데요. 무선통신은요. 매질이 공기예요. 자, 그런데 광케이블은요. 광섬유는요. 매질이 클래딩 코어예요. 코어. 유리섬유예요. 유리섬유는 뭐가 큰 거죠? 얘가 전반사를 하려면 코어가 굴절률이 매우 커야 되니까 얘는 굴절률이 매우 커요. 그럼 굴절률이 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빛의 속력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느려져요. 아이러니한 거는 통신 속도 자체는 무선 통신이 공기이기 때문에 굴절률이 작아서 더 빨리 가요. 같은 신호를 무선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쏘는 거하고 광섬유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쏘는 거하고 도달하는 시점은 무선 통신이 더 빨라요. 그런데 무선 통신은 중간에 기지국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 얘는 그런 단점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빛 신호를 각도만 다르게 해서 여러 개의 신호를 한 섬유로 한 번에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섬유를 설마 하나씩만 넣겠어요? 아주 가느다란 그 섬유를? 아니죠. 이 섬유를 다 묶어서 다발로 보내다 보니까 한 라인만 깔면 무지막지한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다 채널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신호 자체는 무선이 더 빨라요. 하지만 여러 신호를 다 채널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광섬유가 토탈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신호가 더 많을 뿐이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거기 나온 것처럼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광통신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만 딱 풀어보면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곧잘 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는요, 완자책에 보시면은 251페이지로 가보세요. 완자책에 이거 하나만 잘 풀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만 하면은 크게 무리될 건 없는데, 이 한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보통. 페이지 251페이지. 1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251페이지에 보시면은 문제 11번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광섬유의 단면을 나타냈네요. 광섬유의 단면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광섬유가 있고요. 안쪽에 코어가 있고, 코어. 바깥쪽에 클래딩이라고 해서 바깥쪽에 클래딩 층이 하나 더 있죠. 클래딩 층이 있어요. 이렇게. 여긴 클래딩. 자, 그래서 빛이 여기 경계면에서, 이쪽 경계면에서 빛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공기하고요. 코어에 수직인 선을 긋고요. 노란색으로 수직인 선 법선을 긋고요. 빛을 빨간색으로 진행할게요. 빛을 진행시켰어요. 자, 참고로 공기하보다는 클래딩이 굴절률이 클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딩보다는 당연히 코어가 굴절률이 더 크겠죠. 자, 그럼 코어가 굴절률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의 진행 방향에서 법선에 가깝게 붙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입사가 굴절각이 되면 되겠죠. 자, 이 상태가 돼요. 자, 그럼 묻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그때 코어의 굴절률을 N1, 얘의 굴절률을 N2라고 해놨어요. 그때 이 각을 I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기억. 빛은 굴절률이 클수록 속력은 느리다. 그러니까 클래딩하고 코어 중에서 코어에서가 더 느리고, 코어에서 그 다음에 공기 쪽으로 갈수록 속력은 빨라지겠네요. 코어에서가 클래딩에서보다 빠르다가 아니라 코어에서가 클래딩보다 느리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요. N1하고 N2 중에서 당연히 코어가 굴절률이 더 커야 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선생님, 뭐 이런 거 갖고 그래요? 아니요, 디귿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N2가 작을수록, 자, N1하고 N2가 있는데 N2가 더 작아진대요.
그럼 N1의 굴절률이 더 큰데 N2가 더 작아지면 얘가 원래 큰 건데 얘가 더 작아지면 두 물체 사이의 굴절률 차이는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임계각은 더 작아져요. 그러면 지금 이 각도가 만약에 임계각으로 들어온 거라면 이거보다 작은 각도로 들어오는 자 빛을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요렇게 돼서 요 각도가 더 작아져도 되는 거죠. 그러면 빛은 더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죠. 왜? 빛이 입사각이 커지면 그만큼 굴절각도 커지면 되고 요각이 커졌더니 요각이 작아지는 거죠. 이 각이 작아진데 문제는 N2가 작아지니까 더 작아져도 임계각이 작아졌으니까 전반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I 값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딕은 N2가 작을수록 I max 값은 커진다. 이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과관계가 돼서 서로 따지는 문제. 이런 타입의 문제가 전반사에서는 많이 어려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사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황당한 거. 여러분들 제일 황당한 거. 여러분들 빛은요. 전반사를 하든지 말든지 반사는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빛을 제발 부탁인데 빛이 갔어요. 그러면 원래 진행방에서 이쪽으로 꺾이냐 이쪽으로 꺾이냐에 따라서 N1하고 N2 중에 누가 더 크니 작으니 따질 수 있죠. 그런데 전반사 문제에서는 이런 경우가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빛이 가면 무조건 큰 데서 작은 데로 빛이 간다고 생각해요. 굴절률이.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반사는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도 뭐가 됐든지 간에 1경으로 가던 2경으로 가던 빛이 이 방향으로 진행하면은 분명히 반사는 있어요. 근데 마치 이렇게 반사 그림을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은 이거 전반사 문제인데 임계각보다 작게 들어가서 전반사가 안 된 거구나. 왜? 굴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N1이 더 크구나. 아니 N1보다 N2가 더 크구나. 이렇게 해버리는데 만약에 빛의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 1번 방향이었으면 애당초 N1이 더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반사는 있어요? 네, 그래도 반사는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뒤통수를 치는 경우들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완자에 나와 있는 문제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능 기출문제 저희는 마더턴 거 많이 쓰고 있죠. 마더턴 거까지 다시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풀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여러분들 수능 특강이나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정도만 돼도 솔직히 수능 보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 정도만 되면 학교 내신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다만 학교 내신 문제는요. 이 완자책에 보시면 앞쪽에 뭐 굴절각이 어떤 스네르 법칙 이용해서 막 일일이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주로 잘 내요. 내신에서는. 수능에서는 계산은 잘 안 내요. 인과관계를 따지는 걸 많이 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대비하시는 분들은 완자에 나와 있는 아주 세세한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수능 대비하시는 수능 대비가 목적인 분들은 세세한 계산보다는 인과관계 따져서 진위 판단 여부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꼭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꺾이는 방향 보고 굴절률이 누가 큰지 작은지 따지세요. 반사되는 거 보고 굴절률 크기 따지지 마세요. 반사는 임계각이 됐건 안 됐건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갔던 작은 데서 큰 데로 갔던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전반사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쓰면 무조건 빛은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입사한 거고요. 이때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더 큰 각으로 입사된 경우예요. 전반사라는 전제 조건을 줬다면. 근데 이런 조건을 안 줬으면 여러분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일일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처럼 1차 조건에 의해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다음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얘가 빛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 그려보시고 그렇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야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할 거예요.
자, 그럼 전반사는요, 내용보다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클리닉 시간에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어차피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또 쉬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 가지고 클리닉 시간에 질문해주는 위주로 질문을 받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전자기파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 보통 학교가 여기서 시험 범위를 끊어요. 보통은 여기까지가 중간고사가 여기까지 포함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어 놓을게요. 전자기파는 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남은 파동은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없어요. 좀 세세하게 다만 좀 외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닉 시간에 문제 풀고 꼭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